여러분, 요즘 뉴스에 자꾸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죠? 주한미군 철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 부르고 방위비를 9배 올려라, 안 그러면 빼겠다, 이런 얘기가 거의 매주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막연히 무섭다, 위험하다, 또는 잘됐다 이렇게만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감정 빼고 차분하게 손익계산서를 한번 짜봅니다. 미군이 진짜 빠지면 우리한테 이익이 클까요? 손해가 클까요? 표면이 아니라 그 아래까지 들어가 봅시다. 일단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부터 짚을게요. 2026년 5월 1일 미 국방부가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독일 주둔 미군 5,000명을 12개월 안에 빼겠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독일 주둔군의 14%입니다. 이 비율을 그대로 한국에 갖다 대면 약 4,000명. 공교롭게도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한국에서 약 4,500명 규모의 스트라이커 여단을 괌이나 다른 인도태평양 기지로 빼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죠. 동시에 트럼프는 SNS에 방위비 안 내는 동맹은 손볼 거라고 적었습니다. 한국이 다음 타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예요. 그런데 미 의회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NDAA는 주한미군을 28,500명 아래로 줄이는데 국방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막아놨습니다. 트럼프 의지만으로 빠지긴 어렵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 점검부터 갑시다. 주한미군 규모는 정확히 28,500명. 트럼프가 가끔 45,000이라고 말하는 건 틀린 숫자예요. 8군 지상군이 약 19,507, 공군이 약 8,000. 나머지는 해병, 해군, 우주군. 이 미군이 어디 있냐? 세계 최대 해외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평택에 있어요. 면적이 여의도의 5.5배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이 기지를 짓는 데 들어간 107억 달러, 약 12조 원 중에서 한국 정부가 91.6%, 약 11조 원을 부담했어요. 미국은 8.4%만 냈죠? 우리가 우리 돈으로 미군집을 지어준 셈입니다. 이거 미군 철수 협상에서 한국이 가진 카드 중 하나예요. 그럼 미군이 한반도에서 진짜 하는 일이 뭐냐?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해요. 방어, 그리고 억제. 다릅니다. CSIS의 빅터차 박사가 명확하게 정리했어요. 재래식 방어로만 보면 한국군이 이미 북한군보다 훨씬 강합니다. 미군이 빠져도 북한 정규전 침공은 한국군이 막아낼 수 있다는 게 미국 본토 싱크탱크들 다수의 평가예요. 진짜 문제는 억제입니다. 미군은 한반도에서 트리바이어, 즉 발만 걸어도 미국이 자동 개입한다는 신호 역할을 해요. 이 신호가 사라지면 북한, 중국이 오판할 가능성이 커진다.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신호의 문제.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 있는 일이냐? 아니에요. 지난 70년 동안 4번 반복됐어요. 1949년 미군 완전 철수, 정확히 1년 뒤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1971년 닉슨 독트린 7사단이 빠졌어요. 그리고 1977년 지미 카터 대통령, 카터는 아예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대선 공약으로 걸었어요. 그런데 미 의회와 펜타곤이 강하게 반대했고 한국 박정희 정권의 핵개발 시도와 맞물리면서 결국 1978년 4월 계획을 수정합니다. 2004년 부시는 한 개 여단을 이라크로 뺐고요. 패턴이 보이시죠? 미국 대통령은 줄이고 싶어하고 의회와 군부는 막는다. 한국 정부는 그 사이에서 협상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본질적으론 같은 구조예요. 그럼 실제 협상 테이블에선 어떤 숫자가 오갔는지 보죠. 트럼프는 한국이 연간 100억 달러, 약 13조 6천억 원을 분담금으로 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머니머신이라는 표현까지 썼죠. 그런데 실제 12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에서 합의된 2026년 분담금은 1조 5,192억 원입니다. 트럼프 요구액의 약 9분의 1이에요. 게다가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소비자 물가 지수의 연동 연간 상한 5%로 묶었습니다. 외교부가 협상을 잘 막아낸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100억 달러를 부르는 건 협상학에서 말하는 앵커링이라는 분석이 많아요. 진짜 노리는 건 현재의 2배에서 4배. 그래도 3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죠? 적은 돈은 아닙니다. 참고로 이번 12차 SMA에선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동안 미군이 분담금 일부를 한반도 바깥, 즉 일본이나 괌에 있는 미군 자산 정비에까지 갖다 썼는데 이번에 그 항목을 폐지시켰습니다. 협상 디테일에서 한국이 이긴 부분이에요. 근데 분담금만이 문제는 아니에요.
미군이 한반도에 있다는 건 이 18,000명의 병력 그 자체보다 그 뒤에 있는 해구산을 의미합니다. B-52 전략폭격기, 오하이오급 핵잠수함, 그리고 윤석열 정부 시절 워싱턴 선언으로 강화된 한미핵 협의 그룹, NCG, 미군이 빠진다는 건 단순히 보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 자산들에 대한 한국의 자동 접근권이 약해진다는 뜻이죠. 그리고 2026년 3월 미국 정보당국 연례 위협평가는 북한 ICBM이 미국 본토를 실제로 타격할 수 있다고 명시했어요. 북한 핵탄두는 50개에서 100개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이 빠지면 한국은 사실상 핵 보유국 옆에 비핵 국가로 홀로 서게 됩니다. 여기서 본격적인 손익계산을 시작합시다. 미군 철수가 의미하는 진짜 비용. 트럼프는 한국에게 GDP의 5%를 국방비로 쓰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현재 한국은 2.32%, 미국 본국이 약 3.4%, NATO 권고 기준이 2%입니다. 그런데 5%라뇨. 한국 GDP를 약 2,200조 원으로 잡으면 5%는 110조 원. 현재 국방 예산이 약 60조 원이니까 매년 50조 원을 더 써야 한다는 계산이에요. 그것도 일회성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즉 분담금 1조 5천억을 줄이려고 매년 50조를 추가 부담하는 건 산수가 안 맞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이 모든 게 동맹의 미국화 부담이지만 한국 입장에선 자기 발에 자기가 못 박는 셈이에요. 그럼 미군 없이 한국이 자체 방어 가능하냐? 의외로 답은 예스에 가까워요. 글로벌 파이어파워가 발표한 2026년 군사력 평가에서 한국은 세계 5위,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다음이에요. 상위 5개국 중에 핵무기 없이 들어간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일본을 앞섰고 영국도 제쳤어요. K2 흑표 전차, K2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도산한창호급 잠수함 모두 자체 개발입니다. 북한군 재래식 전력은 노후화가 심해서 한국군이 이미 압도적이에요. 문제는 단 두 가지. 핵, 그리고 정찰 위성. 이 영역만 한국이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그것도 빠르게 자립하고 있죠. 더 흥미로운 건 K방산입니다. 2022년 폴란드와 한화, 현대로템 KAEI가 동시에 16조 원 규모의 매각 계약을 맺었어요. K2 전차 1,000대, K곤 자주포 600문, FA-50 48대, 천무 다연장 로켓까지. 폴란드는 이걸 받고 GDP의 4%까지 국방비를 올렸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2026년 K방산 수출 전망은 270억 달러. 2027년에는 세계 4위 진입 가능성까지 나옵니다. 기업별 수주만 봐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3조 3천억, 현대로템 23조 2천억, KAI 6조 5천억, LI진엑스원 3조 6천억. 한국은 이미 자체 무장이 가능한 나라일 뿐 아니라 무기를 수출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군 철수는 K방산엔 오히려 호재라는 평가가 적지 않아. 그럼 한국이 핵을 가지면? 여기서 여론이 흥미로워집니다. 아산정책연구원 2024년 4월 조사에서 자체 핵무장 찬성이 70.9% 역대 최고치였어요. 2025년 3월 다른 조사에서는 76.2%까지 나왔죠? 그런데 통일연구원이 비용을 함께 제시한 조건부 조사 결과는 다릅니다. NPT 탈퇴 시 국제제재, 한미동맹 균열, 일본의 핵무장 도미노, 외국인 투자 이탈, 한국 IT 반도체 수출 차질, 이런 6가지 위기 시나리오를 함께 알려주면 찬성률은 36에서 37% 선으로 뚝 떨어져요. 거의 절반이 빠지는 겁니다. 즉 한국인은 핵을 갖고 싶어 하지만 진짜 비용을 알면 망설인다. 이게 합리적인 반응이고 자체 핵무장은 그렇게 간단한 카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진짜 본질은 따로 있어요. 미국이 지금 노리는 건 단순한 병력 철수가 아닙니다. 전략적 유연성, 영어로 strategic flexibility, 즉 주한미군을 한반도 방어 전용에서 인도태평양 전체, 특히 대만 유사시 중국 견제용으로 재편하겠다는 거예요. 펜타곤은 이걸 동맹 현대화라고 부릅니다. 4가지 축이 있어요. 첫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둘째, 한국의 자체 방위 능력 강화. 셋째, 한국 국방비 증액. 넷째,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완료. 한국 국방부는 전작권 환수 시한을 2029 회계연도 2분기, 즉 2029년 3월 이전으로 잡았습니다. 즉 미군은 안 빠지고 역할만 바꿔요.
한국은 그만큼 비용과 책임을 지고요. 이게 진짜 그림입니다. 여기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전략적 자율성. 지난 70년간 한국은 미국이라는 큰 우산 아래서 성장했어요. 그게 안전했지만 동시에 모든 외교 선택을 사실상 워싱턴에 물어보고 결정해야 했죠. 사드 배치,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다 그랬어요. 트럼프 시대의 압박은 역설적으로 한국이 자기 안보를 자기가 정하는 첫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K방산 수출 확대, 한미일 안보 협력 재구성, 인도태평양 외교 다변화 이런 것들이 비로소 가능해져요. 다만 조건이 있죠. 해구산의 빈자리를 무엇으로 메울 거냐, 자체 핵이냐, 아니면 미국과 더 강력한 핵 공유 협정이냐. 이 두 갈래 중 하나는 반드시 답을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손익계산서를 5줄로 정리합니다. 첫째, 안보 측면. 단기적으로 명백한 손해, 장기적으로는 자율성 확보 가능성. 둘째, 경제 측면. 환율과 코스피 충격은 단기, 그러나 방위 자립 비용은 영구. 셋째, 비용 측면. 분담금 1조 5천억을 줄이는 대신 매년 수십조 원의 자체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함. 넷째, 외교 측면. 대미 협상력과 자율성은 분명히 늘어남. 다섯째, 전략 측면. 한반도 안보의 주도권이 한국으로 넘어옴. 종합하면 미군 철수는 단기에는 분명한 손해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충격을 견디고 자체 능력을 빠르게 키운다면 10년 뒤에는 더 강한 자율국가가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결국 이익이냐 손해냐는 운명이 아니라 한국이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답은 미국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요.